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이 전국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전국 이슈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모레입니다.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헌정사 첫 대통령의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이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 최종 진술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야말로 저 법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어떤 재판을 실제로 검사로서 진행을 해봤고 또 이번에 직접적으로 직접 신문도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두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이 두 부분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최종 그 변론은 사실 처음에는 직접 신문을 허가했다가 예. 후에는 직접 신문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리인단을 통해서 하라라고는 했지만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10차까지의 어떤 나왔던 증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점이 불법적이거나 혹은 위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총 집대성하면서 예. 자신이 그 순간순간마다 못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최후 변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이번 자신의 어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계속 이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포함돼야 될 것. 이게 아까 그 정당하다라는 메시지는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안 담겨 있었거든요. 예. 전 최후 변론에 그게 담길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주로 내용은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혼란, 지금 한 2개월 이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외교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엄 이후에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 예.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혼란이 야기된 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국민들이 예. 어느 정도는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권과 국민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 측면에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메시지에 어느 정도 뭐 사과가 담겨야 된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 네. 그리고 또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태도, 예.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하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보여준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불법 위헌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은 뭐 체포조 지시라든지 또 뭐 끌어내라는다든지 의원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지시한 적이 없다라면서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각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일종의 승부수 차원에서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또는 임기 단축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데 역시 이제 핵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그리고 그것이 직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느냐라는 예. 것이고 관련된 증거와 또는 진술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뭐 이거는 뭐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중계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경 수뇌부들의 증언
또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예. 그리고 8명이지만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처럼 8명이 거의 전원일치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인용할 거라는 어떤 결과 예측까지 내주셨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영장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내용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즉각 사퇴를 해야 되고 우리법 연구에 사법 카르텔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나눠서 얘기하면 즉각 사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수처는 고발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어떤 거냐면 지금 주진우 의원을 포함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러니까 이 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압색 영장, 통신영장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답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번복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것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 다만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떤 뭐 윤 대통령만이 아니다,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피의자도 있었다 이런 어떤 변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인 답변으로서 압수수색 등 통신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돼 있고 또 그 외에 결정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영장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긴다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의 공수처의 어떤 기록들이라든지 여기서 이 초기에 12월 6일, 9일, 10일 그다음에 20일에 걸친 이 영장 이 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의 사실을 누락했느냐 여부예요. 처음에는 그걸 발견 못했다가 7만 쪽에 달하는 서류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게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누락했다고 한다면 이건 위법적인 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넘겨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왜 그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사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공수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은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부지법으로 옮긴 게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또는 통신영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를 하라라는 식으로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물 영장입니다. 근데 대인 영장은 엄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신의 구속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그럼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수처가 바라봤을 때 아이고 통신영장이나 혹은 압색 영장조차도 만약 중앙지법에서 안 내주면 같은 중앙지법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더군다나 안 내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서부지법으로 바꾼 게 아니냐. 그런데 서부지법으로 왜 했을까? 서부지법에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한 모 판사, 이 모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다. 그러면 지금 우리법 연구회 또는 그 후신인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2명이나 서부지법 소속 그 판사들 2명이 벌써 헌법재판관 판관이 됐거나 후보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아니냐. 오동훈 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인권법 연구회 회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건 완전히 카르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그 카르텔에 대한 주장을 지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장 청구의 과정이 공수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인데 공수처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늘 이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반박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각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등 또 공수처까지 하면은 3개 수사기관에서 중복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달라라면서 이제 기각을 한 거는 맞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예. 수사 과정에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핵심은 공수처 때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이 체포영장 그리고 수사 이 문제를 흔들어 놓으면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이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이 헌재 탄핵 심판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수처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 하나하고 예. 또 그리고 이걸 서부지법에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체포영장을 예. 이 두 가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법원에서 최소 4차례 이상 판단했다. 예. 첫 번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도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면서 기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또 구속이 마땅하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검찰에서 구속 기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수사권 문제, 공수처 그리고 또 영장 청구 관할권 문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흔들기, 헌재 흔들기, 뭐 검찰 수사 흔들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수라면은 법치가 생명인데 우리나라의 이 사법기관, 사법체계를 흔드는 수준의 그런 정치 공세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 공세를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실, 팩트에 의해서 흔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에 관련해서 뭐 고교 사이트에서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때렸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논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갔다. 예. 그럴 정도로 친하다라고 했는데 문상을 간 사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틀린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해대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신뢰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는 이제 내용이신데 지금 헌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서 이런 공수처의 영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왜 이 시점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또 있는데 뭐 지금 구속 취소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구속 과정, 체포 과정에서 이미 계속 따졌던 문제이고 예.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첫 번째는 구속 취소 청구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원래 7일 내로 이것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연기했다가 또 다시 연기를 했단 말이죠. 네. 두 번째 연기하는 시점에서 이게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오니까 확실하게 구속 취소라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사문화된 거의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됐던 그런 그 권리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이 과정들 그러니까 구속 영장과 관련된 또는 수사 권한이 없고 그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예. 체포영장 권한도 없는데 서부지법에 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구속할 이유가 사유가 없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해달라라는 아주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이유로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우려됐던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코트넷이라는 판사들 내부의 어떤 통신망에서 이미 청주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연구관들이나 혹은 모 부장 판사까지 연달아서 댓글을 달면서 이것이 만약에 수사권 없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이 그것을 그대로 영장을 발부한 것을 나중에 법원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각하한 사례가 많다. 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도 많다. 수사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예.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리인단 측에서는 변호사들 측에서는 이 문제를 아마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구속 청구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계속 네. 주장을 할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이런 주장이나 그 문제 제기들이 구속영장에 대한 것들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어서 혹은 앞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관련 증인들과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사법부가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정이 변경될 그런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보석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를 때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수처의 최초의 수사가 잘못됐으면 두 번째 체포도 잘못되고 예. 또 체포가 잘못됐으면 구속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소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무죄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도 흔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석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계속해서의 헌재의 절차적인 이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뉘앙스를 보면은 불복의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경우에 예. 강성 보수 세력들과 불복 운동을 펼쳐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현실화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다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된다. 그 고민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 강성 극우 세력들,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탄핵을 반대할 것인지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길을 갈 것인지 그래서 조기 대선도 아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조기 대선에 현실적으로 임할 것인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보수 세력들도 크게 갈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는 선을 긋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닌가. 또 그것만이 장기적으로 보수 세력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이 화요일 날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날 이 길에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예단을 하시나요? 1심도 한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 많은 어떤 그런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1심의 어떤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그 대목이 많아요. 판사가 이 행위에 대해서. 자, 이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를 잊어먹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허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라는 문제는 이거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슈를 그냥 국한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백현동이에요. 백현동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돼서 왜 종상향 뭐 4단계나 그 뛰어넘게 허락을 해줬느냐, 백현동 그 아파트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문건을 들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1심 재판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아니 시장한테 직접 국토부가 전화를 걸어서 협박할 일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공무원이 받았을 겁니다. 해당 공무원이. 그런데 당시 성남시청의 어떤 공무원도 난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변호인 측, 그러니까 피고 측 변호인으로 증인으로 또다시 성남시 공무원을 예.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2심에서요. 그 공무원조차도 2심에서 그러니까 피고 측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압박을 받은 적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예.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보통은 뭐 얼마다 벌금 3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이걸 다퉈야 되는데 징역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중한 어떤 범죄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2심이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 한 사람 뭐 성남시 공무원 내가 압박을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재판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2심 과정 아무리 지켜봐도 1심을 뒤집을 만한 변호인 측의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검찰이 지금 얘기했던 아닙니다. 무죄로 선고했던 것까지 유죄로 해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알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결과는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저는 결과가 굉장히 진폭이 넓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1심처럼 징역 1년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되느냐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다. 내가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은 다 내가 느끼는 그런 인식의 영역인데 예. 이걸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낙관의 의미가 일단 뭐 무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1심의 형량보다 낮아질 것을 의미하는지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 하나 있는 게 예. 최근에 이 재판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예.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행위하고 특정이 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까지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앞으로 남은 변수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심에 대한 결론은 뭐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제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기존 재판에 대해서 이제 정지된다는 게 다수의 설이다. 이게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은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헌법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 또는 이제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학계에는 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전에 있었던 것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과 예. 아니다. 대통령의 일단 직무가 시작이 되면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추에 대해서 소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고 추라는 것은 이 소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재판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본인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특혜를 준 이유는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국정 수행에 전념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특혜라고 보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성추행 관련해서 입막음, 그리고 또 뭐 의사당 또 뭐 선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해 달라 기각을 요청을 했고 이걸 또 미국의 사법부가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판례도 없어요. 네. 그리고 법의 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논란의 여지가 좀 없도록 법을 좀 확실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례는 없지만 그래도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2017년에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의 사례를 드는 건데 그때는 또 여야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례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그때도 역시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이 됐다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상황이 비슷한 거죠. 상황 그 전에 상황까지만 비슷한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대통령 선거 전에 2심까지 끝났어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런데 4월 달,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5월 달이 아마 투표일이었고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관이 이제 결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 시점에 그 시점부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재판이 계속 대법원에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중단될 거냐.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에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개월 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어요. 무죄로 확정 판결을 했는데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떠한 범죄가 드러나서 이걸 국정 운영의 안정성, 지속성 때문에 그 나중에 따지자라는 것과 이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범죄 피고인이나 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뭐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범죄자들이 대통령 될 꿈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왜? 대통령만 되면 내 재판이 중단되는구나. 아까 저 트럼프 말씀하셨지만 아니 재판이 중단되지 않은 사례 많아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 전에 재판을 받던 것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총리 재선되기 전에 한 재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소추가 과연 재판을 뜻하냐 아니면 기소를 뜻하느냐 이 문제는 좀 더 법조계에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평론가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은 이제 상식은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는 상식의 영역이 아니고 법리 해석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침에 이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경우는 이 동일 사례가 아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제 대선 석 달 남겨두고 무죄를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3심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권성동 대표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본인이 이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다수설을 때렸는데 집권당의 원내 대표가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상대당의 대표를 때리기에 나온 것은 좀 매우 좀 궁색한 그런 공격의 근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는 언급에 이어서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다라는 이제 몰아세우기 전략까지 좀 펼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도층에 대한 행보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연일 중도 보수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는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도 무당층으로 외연 확보를 넓히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 주장은 네. 이른바 민주당의 정치적인 영토를 합리적 보수까지 넓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이제 포지셔닝 그런 이제 셈법인데요. 예. 이런 부분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최근에 12.3 비상계엄 그리고 또 탄핵 또 내란죄 처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굉장히 끌려가면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뭐 탄핵을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뭐 내란을 옹호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그런 행보를 굉장히 하면서 극우 정당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른쪽 끝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점에서 약간 우측까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점유를 하고 나선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지 뭐 중도 보수 깃발로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없는데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네.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상속세 완화 문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은 결국은 대선은 필패로 간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한동안 장기적으로 보수는 괴멸 상태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된 공개 토론까지 하자라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직접 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도 보수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겁니다. 미국은 점령군이다,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 이야기를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중도 보수는 안보에 있어서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점령군이고 뭐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우리가 뭐 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자신의 입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정부가 자꾸 개입하지 말자.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거 국민의힘이 수십 년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십 년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낙수론이다. 기업이 성장해서 낙수론을 언제 먹혔느냐? 분배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게 지금 마음이 진정성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책할 때 반대를 했었어야죠. 아니요,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속세 문제 뭐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 2023년도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신혼부부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다 주장을 하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왜 증여세를 제한하는 게 5천만 원인데 그거 조금만 올려주자. 1억씩, 양가에서 1억씩 해갖고 올려주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들 위한 거다. 신혼부부 1억 5천 지금 증여하는 게 부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 중산층 얘기는 아니 5억에서 8억하고 이게 그러면 초부자 감세, 아까 그 증여세랑 뭐 얼마나 다릅니까? 차라리 신혼부부가 훨씬 더 절박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내가 하면 뭐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다라는 것이고, 상속세도 지금 진짜 중요한 건
OECD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50%면 38개국 중에 2위예요. 예. 상속세율이. 그런데 평균이 27.1%입니다. 그거 좀 내려달라라고 한 게 수십 년 동안인데 그것도 초초초 부자 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도 보수라면 실제로 실행을 해라. 일관성 있게 실행을 해라. 여기선 옛날 2016년도에는 아이고 중도라는 말씀은 안 된다. 중도 코스프레 하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 게 성남 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는 또 3월 중순에 어떤 이제 저희가 어떤 전국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론조사 좀 잠깐 이야기해 보게요. 정당 지지도가 지금 직전 조사를 대비해서 갤럽의 이제 조사입니다.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갔어요. 이것까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5%가 하락하고 민주당은 2%가 오른 결정적인 배경이 예.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전체 지지율을 지금 그렇게 끌어낸 거거든요. 중도층을 대상으로 보면은 탄핵 찬성이 거의 70%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이 부분도 뭐 60% 후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승패는 누가 좌우하느냐? 결국은 이 중도층에서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필패로 간다라는 것인데 예. 그럼 왜 이렇게 중도층에서 최근에 이런 여론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 가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합리적 중도 또 합리적 보수에서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 전환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의 이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짧게 그 평가해 부분은 주실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도층이 지금 이동했다라고 갤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결과잖아요. 네. 그게 월요일 날 이제 나온 것이고, 예. 금요일 날 나온 금요일 것이고, 날 그러면 지난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후 변론까지 끝나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이제 그 예고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마무리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중도층은 지금까지 사실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을 좀 보자. 예전처럼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본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중도층 어떤 유입이고 또 저도 마지막 결론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금 대통령의 억울한 그 방어권 침탈의 문제 또 최후의 사실 헌법재판관이 너무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재판은 그래도 방어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제 최후 변론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만 하는 징후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